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완벽한 평등 사회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통제와 차별의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약자가 보호받는다는 명분 아래 당신의 자유가 서서히 말살되고 있다면 말입니다. 다채로운 관점의 교차로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식자와 피식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묘사된 거대 도시 주토피아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치열한 논의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교묘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장인 주토피아가 뼈아픈 차별과 편견을 딛고 철학자 칼 포퍼가 주창했던 진정한 의미의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유토피아의 투쟁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굉장히 희망찬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서늘하고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어우러져 사는 평화로운 낙원 같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도시는 권력 유지를 위해 대중의 공포와 차별을 뼛속까지 이용하는 완벽한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토피아는 시스템의 폭력성과 기득권의 카르텔을 평등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잔혹동화에 가깝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잔혹동화라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이미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인공 주디 홉스가 경찰서에 처음 출근했을 때의 그 숨막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경찰학교 수석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덩치 큰 포식자들로만 가득 찬 조직 내에서 보고서장은 그녀에게 하루 100장의 주차 딱지나 끊으라며 사실상 대놓고 차별을 합니다. 네, 명백한 차별이죠. 그렇죠. 보통의 사회초년생이라면 여기서 좌절하거나 체제에 순응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주디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죠. 오히려 철학자 질 들레주라 말한 힘의 의지를 발휘합니다. 말이 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억압과 한계를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걸 상황을 돌파할 에너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테란한 종족에 따라 직업과 한계가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개인의 의지로 박살내는 청사진을 보여준 것. 이것이 어떻게 잔혹동화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시스템이 개인에 기만하는 가장 치밀한 방식입니다. 그 희망찬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의 폭력성을 가리기 위한 마취제거든요. 인구 통계를 한번 볼까요? 주토피아는 10%의 육식동물과 90%의 초식동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이언하트 시장은 이 거대한 다수결 사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아주 작고 연약한 양인 벨웨더를 얼굴마담 부시장으로 앉혀둡니다. 정치적 계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무시하고 소모품처럼 쓰죠. 매일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뼈저리게 공감하셨을 겁니다. 아, 윗선에서 그럴듯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다양성 지표를 채우기 위해 나를 장기말처럼 쓰고 버리는구나 하고 말이죠.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는 축하지만 실제 핵심 권력은 절대 나누지 않는 닫힌 체제. 이게 잔혹한 현실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지적했듯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체계의 폭력성이 어떻게 소수자를 야수로 전락시키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이 부시장을 대하는 태도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기만이라고 몰아가는 건 지나친 비약 아닐까요? 주토피아의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자 가젤의 팝송 제목이기도 한 모두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즉 Try Everything이라는 메시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래 참 신나죠. 네, 주디가 기차를 타고 툰드라 타운, 사하라 광장 등 다양한 기후와 종족이 공존하는 거대 도시에 처음 입성할 때 이 노래가 흐르죠.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는 토끼니까 안전하게 홍당무 농사나 지으며 살자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라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세계관이죠. 주디가 이 노래를 들으며 도시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은 단순히 신나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태생적 한계를 거부하고 정체성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진취적인 선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점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래는 가슴이 웅장해지고 참 좋죠. 그런데 그 진취적인 선언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게 어떤 꼴이 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까 주디가 수석 졸업생인데도 주차 딱지를 끊어야 했다고 하셨죠. 보고서장의 책상 위에는 포유동물 연쇄 실종 사건 14건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뛰어난 인재인 주디를 배제합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능력주의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기득권 포식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인 경찰 조직에 소수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유리천장을 씌운 겁니다.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 하나 짚고 가고 싶은데요. 주디와 닉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기 위해 찾아간 차량 곡신 기억하십니까? 아, 나무늘보 플래시가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관객들은 속 터지는 나무늘보의 행동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곱씹어보면 굉장히 소름돋는 메타포입니다. 모든 걸 해봐라 라며 개인에게는 무한한 속도와 노력을 강요하는 사회가 정작 대중을 돕는 공공행정 시스템은 나무늘보처럼 의도적으로 마비시켜 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스템은 멈춰 있으면서 실패의 책임은 네가 충분히 모든 걸 다 해보지 않아서 그래 라며 철저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극단적인 성과주의나 이른바 노후력 프레임과 완벽하게 겹치죠. 유토피아라는 거대한 환상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 대중을 세뇌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차량국 장면이 관료제의 병폐를 날카롭게 꼬집은 풍자라는 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구조적 모순과 유리천장,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현실의 반영이니까요. 하지만 방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셨습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주디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면 주디는 평생 주차 단속이나 하다가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디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 한계를 부수고 나옵니다.
상관의 명백한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10사건의 실종 사건 중 하나인 오터톤 부인의 남편 실종 사건을 쟁취해내죠. 무모한 일탈이었죠. 무모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아니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48시간이라는 시한부를 감수하면서요. 이것은 권력이 만들어 놓은 닫힌 체제에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가 균열을 내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는 디스토피아라면 이런 밑으로부터의 전복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억압이 오히려 주디의 내면적冲동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 이 긍정의 에너지를 부정할 순 없죠. 한 개인의 눈물겨운 일탈적 성공담이 시스템의 본질적인 변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수의 성공 사례야말로 거봐, 노력하면 되잖아 라며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 십상이죠. 쟁점을 개인의 노력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의 얼굴마담에 불과했다고 말했던 벨웨더 부시장이 일으킨 쿠데타를 보시죠.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정치공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상가 르네 지라르가 갈파했던 이른바 희생양 메커니즘이 여기서 소름돋게 재현됩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면 특정 집단에게 사회적 불안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서 나머지 다수의 결속을 다지는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벨웨더는 밤의 울음꾼이라는 독성 식물을 이용해 10%의 선량한 육식동물을 이성을 잃은 야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언론을 통해 90%의 초식동물 대중에게 속삭이죠. 두려움이란 것은 언제나 먹히는 거야. 저는 이 대사에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중의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고 소수 집단을 악마화하여 사회의 모든 분노와 불안을 그들에게 투사시키는 것. 이를 통해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탈취하는 방식. 이게 과연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이야기일까요? 복잡한 척 포장되어 있지만 현대 정치의 진짜 민낯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특정 세대, 성별, 계층을 끊임없이 희생양으로 삼고 갈등을 조장하는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출퇴근길이나 학교 가는 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내 주변 이야기인데? 하고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는 숨겨진 시스템의 진실을 저희가 계속해서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토록 교묘하게 대중의 공포를 조작하는 폭력적인 사회를 과연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는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비판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벨웨더의 음모가 그토록 끔찍하고 현실 정치의 어두운 면을 닮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정한 힘은 그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음모의 존재 가치가 디스토피아를 증명한다면 그것을 무너뜨린 주디와 닉의 연대는 무엇을 증명할까요? 자연사박물관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결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완벽한 연기와 주디의 당근 녹음기를 통해 벨웨더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음모를 통쾌하게 폭로합니다. 꽤 영리한 방법이긴 했죠. 네,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토끼와 여우는 각각 육체적 나약함과 교활하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늘 체제 내에서 말할 자격을 박탈당했던 마이너리티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녹음하여 세상에 알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식자인 닉과 피식자인 주디라는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대립항이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다리 아래에서 주디가 닉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토끼였어 라며 자신의 무지몽매한 편견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찢어진 사회가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실천적인 작은 유토피아의 실현이었습니다. 다리 밑에서의 화해. 물론 감동적이죠.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고 싶네요. 두 사람의 우정이 회복되고 벨웨더 한 명을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이 주토피아라는 사회에 썩어빠진 본질이 변합니까? 저는 다리 밑의 화해보다 그 이전 사건인 주디의 기자회견 장면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디가 14명의 실종자를 찾은 뒤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수만 명의 대중과 언론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하죠? 맹수들은 원시적인 야수의 본성으로 돌아갔다. 생물학적 요소 때문이다. 이렇게 말실수를 합니다. 본인은 차별을 극복하려 그토록 노력했던 토끼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맹수에 대한 뼛속 깊은 편견을 드러낸 겁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 그때 닉의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네가 아무리 열린 마음을 가진 척해도 결국 너도 나를 잠재적 포식자로 보는구나라는 그 절망감. 우리가 살면서 나는 편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얼마나 무서운 선입견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해결한다고 현실의 뿌리 깊은 차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결말부의 권력 고조에서도 나타납니다. 부패하고 엘리트주의적인 권력자 라이언하트가 잠시 물러났다가 벨웨더라는 괴물이 체포된 후 다시 시장직에 복귀하는 뉘앙스를 풍기죠. 권력의 카르텔은 전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닙니까? 견제요? 심지어 더 끔찍한 건 툰드라타운을 지배하는 거대 마피아 조직의 보스 미스터 빅의 존재입니다. 경찰인 주디가 수사를 한답시고 범죄 조직의 보스인 미스터 빅의 힘을 빌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마피아 보스가 주인공들의 든든한 뒷배 역할까지 합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어둠의 범죄 조직과 결탁해서 사건을 무마하는 이 끔찍한 회색지대. 이런 사회를 과연 유토피아로 가는 길목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디스토피아 누아르물의 문법이죠. 미스터 빅의 존재나 기자회견에서 주디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는 이 작품이 단순히 현실성 없는 동화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유토피아를 사유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흔히 완벽한 성인군자들이 모여서 갈등 하나 없는 무균실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토피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음을 아주 솔직하게 긍정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의 행보입니다. 이 치열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쟁점, 고향으로의 귀환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상처받은 닉이 떠나고 사회는 분열됩니다. 주디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 배지를 과감히 반납한 채 고향 바니브로우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뼈아픈 좌절이나 패배로 봅니다만 저는 다릅니다. 이 귀환이야말로 진정한 유토피아를 향한 위대한 철학적 여정의 전환점입니다. 고향으로의 귀환이 전환점이다. 그 도피가 어떻게 유토피아로 연결되는지 궁금하군요. 참으로 따뜻하고 눈물겨운 해석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시골 풍경조차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주디가 잠시 돌아간 그 시골 바니브로우의 평화는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기 전 잠시 유예된 진공 상태일 뿐입니다. 도시의 그 복잡하고 날선 생존 경쟁과 구조적 모순을 감당하지 못한 자의 안타까운 도피처라고도 볼 수 있죠. 기디언 그레이와의 화해, 그리고 부모님과의 동업은 겉보기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 밀도가 낮고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공간에서나 가능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다시 주토피아라는 거대한 현실로 돌아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토피아가 꿰뚫어보는 우리 사회의 진짜 한계는 다름을 인정하자는 정치적 올바름의 명분 아래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맞지 않는 존재를 혐오하고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씁쓸한 본성이죠. 육식동물이 채식동물을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밤길에 서로가 마주치면 가방을 꽉 움켜쥐고 경계하듯 우리는 결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정체성과 안위를 확인하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우리는 결코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라는 환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당장 눈앞에 닥친 디스토피아적 요소들, 예를 들면 부패한 라이언하트 시장이나 미쳐버린 벨 웨더 같은 덩어리들을 임시 방편으로 조금씩 치워가며 영원히 돌을 굴려야 하는 철학자 알베르 카뮤가 말한 시지푸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끝없는 쳇바퀴죠. 그것을 유토피아를 향한 진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기득권이 쥐어준 가혹한 희망 고문을